장인어른, 지금 한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쪽팔리지도 않아요. 툭 하면 사위 돈 빌려 쓰는 주제에 쪽팔리지도 않냐고요. 나 같으면 굶어 죽어도 사위한테 돈 받아 쓰는 짓은 안 하지. 거지 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허허, 우리 사위가 술이 좀 과한 모양이네. 오늘은 그만 돌아가서 쉬지 그러나. 지금 누구한테 명령이야? 내가 장인 취급 좀 해주니까 나랑 진짜 가족이라도 된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웃기지 말아요. 내가 자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으면 자네 화가 좀 풀리겠나. 그거 좋겠네. 내 돈 빌려서 먹고 사는 거니까 돈 빌려준 은인이 나한테 무릎 한번 꿇는 것도 괜찮지? 그래, 어디 한번 꿇어봐요. 그럼 내가 용돈 두둑히 줄 테니까. 오늘은 곱디곱게 키운 하나뿐인 외동딸을 부잣집에 시집을 보냈지만 사위에게 무시당하고 갑질당하는 홍순목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습니다. 홍순목 할아버지는 가난한 집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고향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홍순목 할아버지는 서울만 가면 일자리 구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울역에 내려보니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에 오면 연락하라고 큰 소리 치던 사촌형은 달동네 사글세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사는 처지였기에 그 집에 얹혀 사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일자리를 얻어야 했지만 나이도 어리고 학력도 짧은 홍순목 할아버지를 선뜻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홍순목 할아버지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막노동판이나 공장, 중국집 배달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힘든 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것조차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잘 곳과 먹을 것만 책임져 주는 곳이면 어디든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홍순목 할아버지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2년을 살았고 이후에는 을지로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노동 시간에 비해 버는 돈은 적었지만 천성이 부지런하고 우직한 모르는 성격 덕에 일도 금방 배우고 자리도 금방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20이 넘은 나이에 같은 옷 공장에서 일하던 여자를 만나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아들을 낳았는데 태어난 지 반년도 안 돼서 며칠 고열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린 일이라고 하지만 홍순목 할아버지는 첫 아이의 죽음이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돈을 버는데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돈을 버는데 열중했던 홍순목 할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아내의 마음에 대해서 나 몰라라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는 얼마 안 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30이 다 된 나이에 근처 백반집에서 일하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고 그해 겨울에 예쁜 딸 화영 씨가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한겨울에도 얇은 점퍼 하나로 버티고 먹는데도 늘 돈을 아끼던 홍순목 할아버지가 가여워서 이 불쌍한 남자를 자신이 구원해 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홍순목 할아버지는 아내가 착하고 순박한 여자로서 불평 없이 가난한 살림을 꾸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비밀 언덕 하나 없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타향살이를 견뎌냈습니다. 새 식구가 사는 것도 빠듯했지만 툭하면
시골에서 할아버지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줄지어 올라와 할아버지의 집 단칸방에서 지내다 가곤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친인척들이 할아버지의 집에 찾아와 생활을 하는데도 아내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타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홍순목 할아버지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친척에게 신세를 졌으니 이제는 우리도 그때 받은 도움을 갚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친척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사이 할아버지의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영 씨가 국민학교 4학년이 되던 해 가족은 단칸방을 떠나 방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씨는 난생 처음 방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에 저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시골에 있던 막내 고모가 할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화영 씨는 고모랑 방을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말도 많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일어난 일들을 시골집에 고스란히 고자질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화영 씨에게 화영 씨가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들도 들려주었습니다. 화영 씨는 아버지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 결혼을 했던 사실과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까지 모조리 들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죽지만 않았어도 화영 씨의 엄마와 결혼할 일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화영 씨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모는 말했습니다. 화영 씨의 고모는 생각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그 얘기를 들은 화영 씨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모가 한 말이 사실인지를 물었고 그 일로 아버지가 고모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소 술 한 잔도 안 마시던 홍순목 할아버지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해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술에 취한 홍순목 할아버지는 화영 씨를 불러 앉히시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 내가 능력이 없어 그랬다. 돈이 없어서 그 어린 걸 병원에 한 번 못 데리고 간 내 죄다. 화영아, 잘 들어라. 나는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든 욕을 듣든 상관없다. 내 새끼 안 굶기고 안 아프게 키울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화영이 너만큼은 돈 없어서 세상 뜨는 일은 없게 할 거다. 그날 홍순목 할아버지는 어린 화영 씨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홍순목 할아버지의 옷에서는 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손톱 밑에는 시꺼먼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장의 서글픈 모습 앞에 화영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꿈이 없었던 화영 씨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나 커서 의사가 될 거야. 의사가 돼서 돈 없는 아이들 내가 다 고쳐줄 거야. 오빠처럼 가난해서 죽는 아이들 없게 내가 다 고쳐줄 거라고. 아버지도 엄마도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어린 딸의 말에 홍순목 할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화영 씨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꿈이 생긴 화영 씨는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의사가 되는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화영 씨는 중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홍순목 할아버지는 화영 씨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해 하셨습니다. 화영 씨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홍순목 할아버지에게도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한 할아버지는 다니던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사장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더는 공장을 운영하기 힘들다며 할아버지에게 싼 가격에 넘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공장을 인수하고도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딸 화영 씨를 의대에 보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홍순목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화영 씨도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고, 그렇게 고대하던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화영 씨가 의대에 들어가자 홍순목 할아버지는 주변 공장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평소도 아까워서 술도 안 마신다고 홍순목 할아버지를 노랭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홍순목 할아버지가 한턱 낸다고 하자 다들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이런 날 아니면 언제 홍 사장한테 술을 얻어먹겠어? 지독한 구두쇠인 줄 알았더니 딸내미 의대 보내려고 악착같이 모은 거였구만. 잘 됐네. 잘 됐어. 앞으론 홍 사장도 의사 딸 덕 좀 보고 살아야지. 다들 힘들게 일하는 처지라 그런지 자신들 일처럼 모두들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배움이 짧아서 기죽고 살던 홍순목 할아버지는 의사 딸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감정이 복받쳤는지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선 연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의대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졸업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학비 때문이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과외도 여러 개 하며 돈을 벌었지만 학비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홍순목 할아버지는 등록금 걱정 말라고 했지만 화영 씨는 집 사정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날이 갈수록 공장 사정도 안 좋아져서 홍순목 할아버지의 공장 주변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판이라서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화영 씨의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몰래 사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화영 씨가 본과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모교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병원으로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홍순목 할아버지의 이름을 대고는 그가 빌린 돈 액수를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그깟 쓰러져가는 공장 보고 돈 빌려줬겠어요. 우리도 돈 나올 구멍을 보고 돈 빌려줍니다. 이 병원 의사라면서요. 의사식이나 되면서 하나뿐인 아버지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게 하면 돼요. 길게 말 안 합니다. 이달 말까지 입금 좀 해주세요. 사채업자가 다녀가고 얼마 안 돼서 홍순목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홍순목 할아버지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화영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영 씨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영 씨는 잠시짬을 내 병원 근처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인턴이라 생각보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일단은 급한 불이라도 끄자는 심정으로 대출을 받아 홍순목 할아버지의 빚을 갚았습니다. 빚과의 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급여가 나오기가 무섭게 은행 대출금과 홍순목 할아버지의 사채 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화영 씨는 자신의 등록금을 대려고 진 빚이니까 자신이 갚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턴 과정을 마치고서도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생활은 여전했습니다. 처음엔 화영 씨에게 짐을 지은 것 같다며 미안해하던 홍순목 할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공장 운영이 안 돼서 지게 된 빚까지 화영 씨에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돈 없는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의사가 되고자 했던 화영 씨는 어느새 할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의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바뀌게 되었고, 그러다 결국 빚에 팔리듯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홍순목 할아버지가 병원까지 찾아와 선자리가 들어왔다며 선을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럴 처지야?
당장 갚을 돈이 태산인데 무슨 선이야. 그런 소리 할 거면 돌아가. 우리 공장에 하청주는 회사 사장 아들이야. 인물도 좋고 사람도 좋대. 학벌은 너보다 좀 떨어지지만 학벌 보고 살 건 아니잖아. 그쪽에서 너만 좋다면 혼수고 예단이고 하나 필요 없다고 하더라. 원래 의사들은 결혼할 때 열쇠 3개는 받고 한다잖아. 명색이 너도 의사인데 돈 없다고 고개 숙일 필요 있겠니?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 홍순목 할아버지는 정확히 말은 안 했지만 당장 하청을 못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라서 화영 씨의 결혼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돈도 빌릴 수 없고 일감까지 떨어지면 온 식구가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런 처지를 모르는 게 아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선자리에 나온 남자는 인물도 좋고 화영 씨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돈 때문에 등 떠밀려 나온 화영 씨였지만 맞선 상대가 별로였다면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선자리에 나온 이 남자는 있는 집 자식임에도 사람한테 상냥하고 착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자리에 나오기 싫었어요.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돈은 좀 가지고 계신데 자식들 학벌이 다들 엉망이라 어디 가서 자식들 얘기 나오면 길을 못 펴시거든요. 형이랑 누나는 이미 시집장가를 가서 어쩔 수 없고 대신 막내 아들만큼은 짝으로 의사 며느리를 얻으시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시네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꽤 솔직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등 떠밀려 선자리까지 나온 거라서 별로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다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화영 씨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괜찮으면 나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지 않을래요? 전 화영 씨가 마음에 듭니다. 순간 화영 씨는 내 앞에 앉아 있는 남자를 보면서 어쩌면 저 사람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다른 의사들은 열쇠도 몇 개씩 받고 결혼한다는데 자신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은 가장 약해졌을 때 다정하게 다가온다고. 그때 화영 씨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화영 씨는 현실을 도피하듯 맞선 남과 몇 달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화영 씨의 시댁에서는 친정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혼수며 예단도 시아버지가 미리 돈을 보내주셔서 그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부잣집으로 시집간다는 말에 할아버지의 형제들은 어떻게든 연주를 대서 자신들도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홍순목 할아버지 집을 거쳐 간 사람들 중에 힘들 때 도움을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사위를 얻는다니까 다들 하루가 멀다 하고 화영 씨 집을 찾는 걸 보니 홍순목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홍순목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어깨에 힘을 주었습니다. 화영 씨는 그래 이렇게라도 사람들 앞에서 홍순목 할아버지가 길을 세울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생활은 화영 씨 시댁에서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화영 씨의 병원 근처라서 출퇴근도 편하고 무엇보다 전망이 좋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고급스러운 집에서 살게 된 화영 씨는 한동안 이게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딱히 귀찮게 하는 시댁 식구도 없고 남편 역시 화영 씨의 바쁜 병원 생활을 이해해줘서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영 씨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영 씨는 그걸 까맣게 모른 채 그저 남편이 자신을 많이 아끼는구나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만 봐도 절을 한다는 말처럼 남편은 화영 씨보다 화영 씨의 친정을 더 살뜰히 돌봤습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뿐만 아니라 툭하면 화영 씨의 친정을 찾곤 했습니다. 부모님 용돈도 잘 챙기고 홍순목 할아버지의 공장 문제로 집 안에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화영 씨가 말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친정에 돈을 보내곤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화영 씨의 친정을 잘 돌봐주니 화영 씨도 자연스럽게 시댁에 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의가 되자마자 그동안 화영 씨 집 사정을 봐주신 시부모님께 종합검진을 해드렸습니다. 없는 것 없이 잘 사시는 분들께 건강보다 더 필요한 건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시부모님을 통해 지인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바빠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담당이에게 부탁 인사도 했습니다. 의사 며느리 둔 덕을 톡톡히 보시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끔은 어머님 개모임에도 따라가 얼굴 마담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며느리 둔 시어머니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영 씨 성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시댁에 고마운 마음을 갚는 심정으로 했습니다. 정작 화영 씨 부모님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릴 땐 입산 고모가 한심하게만 보였는데 이번 일에 있어서는 고모의 고자질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모부랑 싸우고 한동안 화영 씨 친정에 가 있던 고모는 남편이 집에 와서 버린 집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 난 내가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해서 얼마나 좋았나 몰라. 그런데 오빠랑 올케가 사위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줄 알았으면 내 결혼 말렸을 거다. 세상에 아무리 지가 돈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장인한테 무릎 꿇으란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고모,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이가 아빠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고? 좀 자세히 얘기 좀 해봐. 그동안 남편이 화영 씨의 친정을 자주 찾았던 건 사위로서 부모님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남들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부모님에게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남편 동창들한테 들어보니 남편은 학창 시절부터 힘 있는 애들한테 호구 취급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건 돈뿐이라 돈으로 애들 비위를 맞추며 어울렸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보다 비굴하고 약한 사람들 앞에선 돈을 뿌리며 군림하려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화영 씨와 결혼한 이유도 동창들 앞에서 의사 부인을 내세워 자기 위치를 과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돈만 있지 학벌도 변변치 않은 자신을 부인의 학력과 직업으로 보상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친정에 찾아가 홍순목 할아버지에게 험한 짓을 한 것도 같이 몰려다니는 동창들한테 수모를 당한 것을 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명절도 아닌데 한우 선물 세트를 사 들고 가서는 화영 씨의 엄마에게 술 안주하게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안주 삼아 홍순목 할아버지와 술잔을 기울이던 남편은 술이 얼큰하게 취하자 본성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한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의 돈 밀려 쓰는 사람은 고기도 숨어서 먹으랬다고. 어떻게 장인이 내 앞에서 뻔뻔하게 한우를 먹어요? 쪽팔리지도 않아요. 툭 하면 사위 돈 빌려 쓰는 주제에 쪽팔리지도 않냐고요. 나 같으면 굶어 죽어도 사위한테 돈 받아 쓰는 짓은 안 하지. 거지 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허허, 우리 사위가 술이 좀 과한 모양이네. 오늘은 그만 돌아가서 쉬지 그러나. 지금 누구한테 명령이야? 내가 장인 취급 좀 해주니까 나랑 진짜 가족이라도 된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웃기지 말아요. 내 돈 받아 쓰는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훈계질이야. 막말로 장인 장모는 잘난 딸내미 팔아서 덕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돈 대주는 물주한테 고개 뻣뻣이 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설마 내가 그쪽을 장인으로 생각한다 착각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제 넘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별거지 같은 것들이 사람 열받게 해. 이복의 사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어떻게 하면 자네 화가 좀 풀리겠느냐 말일세. 내가 자네 앞에서 무릎이라도
꾸르면 자네 화가 좀 풀리겠나. 그거 좋겠네. 내 돈 빌려서 먹고 사는 거니까 돈 빌려준 은인이 나한테 무릎 한번 꿇는 것도 괜찮지? 그래, 어디 한번 꿇어봐요. 그럼 내가 용돈 두둑히 줄 테니까. 남편의 말에 화영 씨의 엄마는 더는 못 참고 소리쳤습니다. 자네 미쳤나? 아무리 없이 사는 처가라지만 어떻게 장인한테 무릎 꿇으라는 소리를 해? 아무리 못났어도 자네 장인일세. 자네 돈 좀 있다고 이래도 되는 건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네.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렇지.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오늘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참 뻔뻔하시네. 내 돈 빌려다 쓸 때 내 앞에서 납작 엎드리더니 오늘은 돈 안 준다고 잘난 척 오지게 하시는 거 봐. 왜요, 장모님? 돈 필요해요. 돈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드릴까요? 10만 원? 아니지. 100만 원이면 돼요. 그럼 그 입 좀 닥치겠어요? 없으면 그냥 입 닫고 찌그러져 사세요. 뭘 자존심까지 세우려고 그래요. 애초에 그럴 거면 하나뿐인 딸을 돈 받고 팔지는 말았어야지. 나 개차반인 거 다 알고 시집 보낸 거잖아요. 공장 넘어가게 생겼다고 당신이 우리 아빠 찾아와서 의사 딸 며느리로 줄 테니 대신 빚 갚아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놓고 이젠 사위한테 대접까지 받겠다는 겁니까? 왜 내가 돈 쓰고 대접까지 해줘야 되는 건데요? 사돈 맺었다고 동급으로 놀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꿈 깨세요. 의사 딸 없었으면 진작에 길바닥에 앉았을 주제에 감이 어디서? 남편의 술 주정은 점점 심해졌고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고모는 손에 든 휴대폰으로 그 상황을 모조리 동영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화영 씨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고모가 평소 과장이 심한 사람이라 화영 씨가 고모 말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일부러 동영상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고모 말대로 동영상이 없었다면 화영 씨는 고모 말을 믿지 않았을지 몰랐습니다. 동영상 속 화영 씨의 부모님은 참담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화영 씨는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전화해 그날 일을 물었더니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흐느껴 우셨습니다. 창피해서 화영이는 몰랐으면 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평소 내 남편이 집에 찾아가 종종 폐악질을 벌여왔고 그때마다 엄마랑 아빠는 사위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만 숙여왔었다. 그런데 어제는 장인을 무릎까지 꿇리는 걸 보고 차라리 이참에 공장 팔아 사돈댁 돈 갚고 시골에 내려가 사는 게 낫겠다. 그 말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서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화영 씨는 당장 남편을 찾아가 따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니 남편은 시댁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댁 식구들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화영 씨는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왔어? 똑바로 말해, 어디 있었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어디 있긴, 나 처갓집에서 밥 먹고 방금 나왔어. 왜, 무슨 일인데? 밥 먹고 나왔다고? 그래, 당신은 밥 먹었겠지. 사람이 어떻게 처갓집에 그딴 짓을 할 수 있어?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화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서서 화영 씨를 달랬습니다. 재아가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흥분해 있어? 일단 이거 마시고 진정 좀 해라. 화영 씨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모가 찍은 그 동영상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남편의 폐악질이 모두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동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짝소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정말 사람 새끼냐? 빌어먹을 놈의 새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며 남편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잡으며 화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못난 놈일 줄 생각도 못했다. 아들을 잘못 키운 내 잘못도 있으니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겠구나. 미안하다. 화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이게 몇 번째인지 알아?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하고도 뻔뻔하게 나한테 잘해주는 척했어. 우리 부모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남편은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너 당장 무릎 꿇어. 당장 무릎 꿇고 하영이한테 사과해. 뭐하고 있어? 사내 자식이 어떻게 지 마누라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까지 왜 이러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내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있으면 말해보시라고요.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너 당장 나가. 내일부터 회사 출근할 생각하지 마라. 얘가 널 잘못 키워도 아주 단단히 잘못 키웠구나. 내가 사람 새끼를 기른 게 아니라 짐승을 길렀구나. 그렇게 남편은 쫓겨나듯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내 시아버지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화영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영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닌데. 시어머니도 화영 씨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화영아,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할게. 화영 씨의 남편은 그날 시아버지에게 따귀를 맞은 이후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내쫓겼습니다. 집을 나온 남편은 직장 없이 버티다가 결국 다시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제발 다시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시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먼저 처갓집 가서 관계를 회복해라.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남편은 할 수 없이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동안 집 근처에서 배회하며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결국 홍순목 할아버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홍순목 할아버지는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긴 왜 온 겐가?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홍순목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나?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때 자네가 했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해. 남편은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화영 씨의 엄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자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겐가? 돈 없는 처가는 처가 취급도 안 하더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온 겐가? 자네가 그동안 했던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 난 이제 자네를 사위라고 생각할 수 없으니 당장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술에 취하고 자격지심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미 늦었네. 당신 같은 사위 필요 없으니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화영 씨 부모님은 사위를 두고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화영 씨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처갓집을 찾아와 할아버지의 공장일을 도와주며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홍순목 할아버지도 사위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위를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매주 처갓집을 찾아가 노력한 끝에 결국 남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처갓집과의 관계를 개선한 후 다시 시아버지의 회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화영 씨의 부모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정작 화영 씨는 아직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영 씨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을 보고 위안을 삼고 있었지만 예전에 했던
그 행동들이 겹쳐 보여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느 날 화영 씨는 주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화영 씨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화영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들이 떠올라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영 씨는 참지 못하고 주방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홍순목 할아버지는 따라 들어와 딸을 다독였습니다. 화영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화영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보면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아. 아무리 잘해줘도 예전 일이 자꾸 떠올라서 소름이 돋아. 홍순목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영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하는지야. 내 남편도 많이 변했지 않냐? 지금은 너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정말 잘하고 있고, 그게 진심이란 걸 우리는 다 느낄 수 있다. 화영 씨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으면 어떻게 해야 해? 내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아.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이 큰가 봐. 홍순목 할아버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화영아,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겠지.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해. 내 남편도 그걸 보여주고 있어. 우리도 그걸 믿고 지켜봐야 해. 화영 씨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홍순목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노력해볼게요. 홍순목 할아버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화영아, 우리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너도 내 마음의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보자. 시간이 걸리겠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화영 씨는 아버지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이 화영 씨의 부모님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며 화영 씨는 점차 남편을 용서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런 화영 씨를 보며 홍순목 할아버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을 시집 보내마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을 받아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여기까지가 홍순목 할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모든 걸 잊고 사위를 다시 받아들인 홍순목 할아버지의 넓은 포용력이 존경스럽습니다. 사연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이어도 사연자님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